이제 지 친척들 가족들은 그렇게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하던 기존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거는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죠. 송년 방송 두 번째 주제는 이거는 유아라 기자가 선정한 올해의 사건 세 가지. 근데 이거는 뭐 약간 뭐 편파적으로 선정했다기보다는 유아라 기자가 볼 때 중요한 사건들인데 여론의 주목을 좀 덜 받은. 그래서 다시 한번 연말을 맞아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하지만 환기해봐야 될 사건 세 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유아라가 선정한 사건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전남대병원 품앗이 채용 비리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보사 사태라고 하죠.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도 불리는데 골관절염 치료제 가짜약 파문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18번이나 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배상훈 선생이 얘기했던 인물 3명은 뭐 다 뻔하게 온 국민들이 아는 인물들이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 유아라 기자가 선정한 세 사건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먼저 첫 번째 이제 전남대 채용 비리 문제, 품앗이 채용 비리 문제인데 이제 채용 비리 문제는 많은데 전남대병원 특이하게 품앗이에요. 이게 이 전남대 좋은 의미의 품앗이네요. 네, 그렇죠. 사무국장이랑 총무국장이 있는데 어디 노조 아니면 전남대 병원이요. 병원의 사무국장과 총무국장이 병원의 그러니까 관리직이죠. 관리직이 관리자죠. 그러니까 그 이 국립대병원이라 그쵸. 원장은 계속 임기제로 바뀌는데 이 관료들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아들의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크로스로.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 아들의 예를 들면 배상훈 아들한테는 정종훈이 들어가고 그쵸. 정종훈 아들한테는 배상훈이 들어오는 거죠. 네,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최고점을 줘서 합격시킨 사건인데 실제로 이게 이 최고점을 준 게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게 올해 국회 마지막 국감의 교육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죠. 번번이 홈런을 날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조카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어요. 필수 자격증이 있는 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자격 응시자죠. 무자격 응시자인 조카의 서류 면접을 직접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100점을 줘서 채용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지 아들 여자친구까지 채용을 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세심한 아버지시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무국장, 총무국장 둘 다 이번에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경찰에서 압수수색 이거는 좀 들은 얘기인데요. 경찰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미 뭐 증거는 다 인멸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의 큰 병원들은 그쪽 센 사람들, 지역 유지들한테 뭐 할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역 그래서 토호들. 그래서 경찰도 이 전남대병원을 털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이런 있습니다.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 3년 뒤에 보면요. 얘네들 다시 거기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네트워크들, 가장 큰 거는 향판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전관 검사들, 변호사들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광주 지역,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해갖고 걔네들이 저걸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결국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제 수사에 권한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남대병원만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죠. 이 경우는 아마 시간 끌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뭐 채용 비리 이러면 뭐 어디 노동조합이 연루가 되면 뉴스에서 뭐 불을 켜고 잡잖아. 근데 사실 채용 비리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동네의 그 약간의 그렇죠. 그 빵국 끼는 사람들, 약간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의 그 네트워크 내에서 벌어지는 게 훨씬 많은데 이번엔 제대로 한번 걸린 건데. 요거는 심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가 아니라 대충 이제 친척 하나 쓱 넣어주는 거는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여자친구 정도는 이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걸렸겠지. 예.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처음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지난번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2013년도에 벌어진 일이 지난해 발각이 돼서 이제 교육부랑 이제 교육부 소관이죠. 국립대병원은 교육부랑 이제 전남대병원 층에서 이제 처분을 안 내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발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창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지 친척들 가족들은 그렇게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하던 기존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거는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난해에 되게 그 논란이었잖아요. 지하철 노조 같은 데서도 청년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전환 안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채용 비리, 그러니까 진짜 고위직들의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그런 청년 정규직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전환을 막는다. 이거는 좀 형용모순인 것 같고 정규직 이기주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권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하고 교육부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미적미적하면은 징계위원회에도 구성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징계 규정이 구성 안 되면은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강제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강제력이 아예 그 규정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남대 그 품앗이라는 말이 오염되는 것 같아. 이런 그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유아라 기자가 한번 찝어주셨고 두 번째 인보사 사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거를 선정을 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어서 만든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지들 돈만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아니 국가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최초 좋아해 한국. 근데 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는 세계 최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과학자들이 이 사기꾼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서 광고해준 꼴이 한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 이렇게 나오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FDA 그 과정 허가 과정 뭐 그걸 거치면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원래 개쪽이네 개쪽. 연골세포가 들어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던 거죠. 근데 이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해서 사람한테는 절대 투여하면 안 되는 세포라고 신장세포는 하더라고요. 암 확장성이 대단히 팍 하고 연골세포는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신장세포가 거기 침투해 있으면 우리 배성은 모르는 게 없어. 제가 병원에 다녔잖아요. 임상병리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상하죠.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인보사 K주라고 하는 건데 K주 줄기세포죠. K주라고 하는 그 고유명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이거예요. 이걸 검수했던 새끼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식약처 새끼들도 처먹은 거고 그걸 흔히 말하는 특허청 애서 새끼들도 또 처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된 놈이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생명과학에 대한 기금을 다 처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인보사 파문은 정부에서 그냥 입을 막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드러내기에는 감당 걸린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개망신인 거고. 하기야 뭐 황우석 사태도 그 하나에도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회사의 어떤 이 개발 과정이니까 그 먹이 사슬에 걸려 있었던 그 수많은 기관 사람 이 문제를 감당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요거는 뭐 편집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청와대에 누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헛소문이지만 들리는 거는 그래서 이게 미적미적하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인보사가 언제 터진 거지? 이 정권에서 터진 거죠? 네, 이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 있는
관련자들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더 많이 관련돼 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약을 맞은 사람이 3,800명 예. 정도예요. 근데 이게 주사가 한 번에 7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뭐 어머니가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으셔서 효도한다고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심적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때문에 약을 계속 먹다가 뭐 약물 복용, 그러니까 과잉 복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별도의 어떤 그런 정신적, 신체적 치료비도 혼자 다 자비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좀 비슷한 게 또 가습기도 그쵸. 인보사도 그래서 그렇고. 이 사태가 인보사 사태가 제2의 황우석, 제2의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사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배웠다는 생명과학자나 과학자들이 전혀 개입을 안 해요. 왜요? 쥐들한테 똥물 튈까봐 그러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황우석 사태 때 딱 보세요. 저거 잘못했어요. 아마 그게 외국의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놈들은 다 짱을 먹었고. 우리나라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 똑같아요. 한국에 화학자 많아요. 가습기 살균제. 그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이것도 인보사 보면은 생명과학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 한국이 연고사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건가? 그렇죠. 연구사기 사회죠. 연고. 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건 외국에 유학 나간 그 젊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해갖고 이게 문제가 터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아니 어쨌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인보사 사태에 책임질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적변경을 한 상태고, 그렇죠. 예, 뭐 주식 같은 거 다 팔고 현금도 다 미국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니까 보면은 진짜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단언하건데. 어제 우리 배상훈 선생이 범죄에 연루되면 저와 연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나가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번째 대책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뭐 보유세 강화,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이 모든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전망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한적인 규제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에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있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현실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라는 거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최근 경실련에서 발표한 그 대통령 비서실 뭐 고위공직자라고 고위공직자들의 그 부동산 소유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평균적으로 부동산 값이 3억 원 정도 다들 올랐다고 해요. 거기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위직들이.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알려진 사람이 뭐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이 사람들 다 부동산 정책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거의 15억 원 가까이 올랐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금 그 양반도 정책실장이네. 네, 김상조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로 한 15억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진보정당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책이란 걸 설정하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뭘 정책을 해서 정책실장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소위 고시 출신의 막강한 그룹들이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사실은 강남의 주택 소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김상조라든가 장하성이 그걸 까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초에도 문제 제기되는 건 장하성이나 김상조 같은 애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대충 한은 신용만 할 거다. 한은 신용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제한적으로 조금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쪽으로 빵 터진 다음에 여기 또 막을래 여기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조나 장하성이 몰랐다. 모르면 등신들이고 근데 문제는 알았지만은 흔히 말하는 강한 기득권 시스템을 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들도 먹은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그런 분도 뭐 걸렸어요? 아니 집 뭐 다주택자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했잖아요. 뭐 공천에서 뭐 그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 진짜 너무 가소로운 게 지극히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뭐 립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 아니 그 전에는 왜 못했냐고. 부동산철 18번씩 내는 그 과정에서는 왜 연태까지 그런 지시 한 번도 없다가 총선 지금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진정성이 없고.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요. 네. 정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한테 다주택 현황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 승진할 때 이거 반영한다 그러면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네. 그러면 쿠데타 일어나죠. 그 새끼들은 이미 다 미리 정보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과격해? 아니 정보 가지고 미리 정보 가지고 이미 그 알박기 해갖고 다 먹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먹은 놈들은 튀었고 지금 있는 빌빌한 청와대에 언저리 있는 애들만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지금 뭐 26억짜리 흑석동 집 사가지고 대변인직 물러났다가 나 이제 그거 팔았다. 팔고서는 군산 출마를 선언했죠. 예. 이거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무주택자고 자기는 뭐 연태까지 11번을 이사했고 뭐 이런 이게 한마디로 하면 얼마 전에 그 있었잖아요. 교육부 무슨 뭐 애가 그러니까 뭐 민중들은 개돼지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말은 안 할 뿐이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주변에 등신들이 많아요. 그런 등신들이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고 지들은 잘났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개판되고 있는 상태에서 통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 또는 여론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 여전히 현재적 또는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전남대 품앗이 이 채용비리에 사실 제일 중요한 그 맥을 짚고 있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인보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온 국민과 국가기관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정책과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것 이런 지점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유아라 기자가 선정한 올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 3가지를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두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워. 한 명 채워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